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마지막 날, 민주당은 경기와 서울 합동연설회를 연달아 엽니다. 가장 많은 당원이 살고 있는 경기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오늘 저녁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경기 합동연설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당원이 살고 있는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답게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이곳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의 마지막 날을 시작하는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침 9시쯤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연설회 시작 한참 전부터 체육관 주변에 지지자들이 운집해 팻말을 들고 후보자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반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뜨거운 함성과 박수 속에 입장했고요. 중앙당 선관위 개회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 후 후보자 정견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먼저 연설을 진행했고요. 다음에는 추첨순으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명의 당대표 후보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이번 전국 순회 경선의 마지막인 서울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전국 순회 경선의 마무리를 짓는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일산에서 발표됩니다. 네, 현재까지 전당대회 진행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승리한 김민석 후보, 현재까지는 앞서 나가는 모습이죠. 네, 어제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청래 후보와 치열하게 벌여왔던 박빙 구도가 깨진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는 52.21% 득표율로 정 후보의 14.0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서울은 전국 권리당원의 40% 가까이가 거주하는 최대 승부처인 만큼 이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승부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전에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국민 여론조사 30%까지 합산한 최종 결과로 당대표 당선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호남에서 약진한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제치고 중간순위 1위로 올라섰는데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인 구도는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개표를 통해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경기 합동연설회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급기야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자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새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지가 향후 지지율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갤럽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4%로 직전인 3주 전보다 7%포인트 급락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이 긍정을 역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데 청와대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던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시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금융대책의 성과가 가시화할지와 더불어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 도출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주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변화를 주는 방안 역시 하나의 돌파구로 거론됩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물론 새 정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오는 2028년 총선과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계파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당청 관계를 포함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지지율의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성과를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챙겨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순조로운 토지 보상과 원만한 지자체 협의, 신속한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공공택지 착공 기간 절반 단축입니다.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 현장 여건을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함초는 토지 보상.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적절하게 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도 문제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긴 하지만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과 주변 개발계획 조정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 협의는 사실상 필수.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협의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고 착공 목표가 당겨진 경마공원 부지 주택 추진에 대해 과천시도 즉각 발끈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절차 단축 일환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간략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앞선 공급대책 후속 법안조차 상당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가 순조로울지 미지수입니다. 전략 환경 평가 절차를 일부 좀 단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공주택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거기에 단축이 돼서 실제 37개월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4개월. 야심찬 공급 속도전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적잖은 가운데 정부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보다 2배 늘려 신규 대출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신규 대출 여력 30조 원을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별 신규 대출 여력 규모는 지난달까지 각사의 가계부채 관리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대출 여력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 촉진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잔금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해 해당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3주간의 순회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현재까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요. 오늘 있을 서울 경기 표심에 이목이 쏠립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일단 어제 있었던 호남 지역 투표율, 득표율부터 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상당한 격차를 벌이긴 했는데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십니까? 상당은 예측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제 투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사위도 버리고 호남의 아들도 버리고 호남이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800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와 같은 전략이 상당 부분 호남 민심에 크게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끝에 한번 쐐기를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속도전이 아니고 전격전으로 해내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 김민석 후보에게 완전히 힘을 몰아줬고 결국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호남에서 누구를 택했을 때 가장 강력한 이익이 될 것인가 했을 때 결국 표심은 김민석 후보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그 쏠림이 과반을 넘었다라는 데서 상당 부분 그것이 유효했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금은 그 김민석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역풍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의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 호남은 이익 투표를 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항상 민주주의를 위해 달려갔다라고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호남의 투표, 리더에 대한 투표를 봤을 때는 사실 영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들에게서도 아낌없는 지지를 했던 것이 호남인데요. 이것만 바라보더라도 어디 출신이냐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냐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진보적인 그 아젠다를 가져갈 수 있느냐를 보고 호남이 투표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오늘 오전부터 지금 경기 순회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후에는 서울까지 마무리가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김민석 후보가 계속 기세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어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까요? 아마 정청래 후보의 어제 발언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지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겸손하게 계속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서울 경기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호남 출향민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서울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를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호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결국 그 편승효과 밴드웨건 이펙트로 해서 호남보다 서울 지역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앞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는 점에서 선호 투표제 이런 부분을 넘어서 과반을 한 번에 그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조직으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그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호남에서의 어떤 호남선 열차가 결국 그 용산역에 더 높게 바람으로 나올 가능성 좀 더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최 변호사님 앞서 어제 그 호남 지역 투표 이후에 그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의 그 발언을 보게 되면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정청래 후보 측 진영에서는 오히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좀 표가 좀 쏠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애초에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애초에 그렇게 분석을 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과반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지난주에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과반을 훌쩍 넘느냐 아니면 과반을 간신히 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수도권에서도 호남처럼의 압도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그 김민석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데 그 승리의 폭이 어느 정도이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내부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호남 출향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실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듯이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도시에서는 강경파의 선동과 구호 일색인 내용보다는 사실 중도나 무당층의 마음을 뺏어올 수 있는 후보가 우리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민심이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보다 얼마나 이기냐에 지금 더 주목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경쟁에서 또 누가 5위 싸움에서 또 이길 것이냐 특히나 호남에서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선원 의원이 선두를 탈환하기도 했고 이건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전까지는 최고위원 선거는 그 유명세 싸움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조금 한번 반박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친청계 후보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실책을 좀 하셨죠.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갑질, 애칭으로 불러달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 전부터 김민석 후보에게 약선분 이나 왜 잤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연설에서 조금 좀 능력치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6위를 마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수석을 노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 취재 방해라는 사실 본인이 과방위원장 출신이자 언론개혁을 외쳤던 사람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계속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연설에서는 충격적인 한 표 줍쇼라는 충격적인 연설을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인지도만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호남의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심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청과 친명의 5위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호남 투표를 보게 되면은 친청 간의 5위 싸움이 돼버렸거든요. 결론적으로 3대 2냐, 2대 3이냐. 제가 지난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른바 팀 정청래로서 정청래 그 후보와 가까운 한 팀으로 했던 3명이 우위를 가지고 왔었는데 점점 그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 선거에 했던 표심이 김민석 후보에게 쏠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최고위원회의 흐름도 2대 3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좀 개인적인 어떤 그 실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방점을 두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이 이와 같은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실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 시각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을 때에 과연 서울에 있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라 단정할 수 없지만 정청래 후보로서도 막판까지 힘을 낼 것이고 지금 팀 정청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표심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개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개헌안에 그래도 좀 적극적인 분들을 좀 포섭을 해서 개헌을 좀 주요 이슈로 확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새 어떤 정치 연합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헌만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그건 정치적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회동들은 결국 정치를 복원하려고 한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로 선출되는 민주당 지도부 역시 국민의힘 그리고 그 외 야당과도 계속 시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걱정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 이슈를 다 개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정치로 복귀할지가 의문이다. 즉 극한 대결이 아니라 협의와 협상이 가능한 여의도를 만들려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 쟁점으로만 바라보는 국힘의 모습에 과연 그 정치의 복원이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최 변호사님 어떤 얘기하십니까? 결국 진정성이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이든 중임이든 내가 임기를 줄여서라도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개헌된 법에 따라서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87년 전에 저도 그때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우리 선배들이 호언철폐, 독재타도라고 하면서 삼선 개헌을 비롯해서 장기 집권 이 부분의 결단을 끊어내자라고 했던 것이 87년의 헌법이고 그 규정이 128조 2항으로서 연임이나 중임은 그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와 같은 헌법 지금 현재 128조 2항은 지난 87년 대한민국의 근본 결단입니다. 그 근본 결단을 이제는 뒤집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8년 더 그 임기를 하기 위해서 1년 임기를 줄이겠다라고 밖에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뭐라 한다고 하지만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에 대한 진정성은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상황 속에서 개헌을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결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번 지금 내가 있는 4개 재판에서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의 어떤 진정성에 있는 국민에게 밝히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그 개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지 결국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60%, 70%에서 40% 일부 같은 경우에는 4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치적인 어떤 어떤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 전략으로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불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는 그 연임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보니까 여기에서 또 국민의힘의 공세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 차이와 지금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의도까지 좀 짚어본다면요. 일단 저는 이게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법률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헌법에 있는 규정 때문에 이걸 개정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본인도 법률가이니만큼 그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자주 표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연임은 연속으로 하는 거고 중임은 한 번 건너뛰었다가는 할 수 있는 이러한 아닌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해서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나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랬을 때 분명히 저희가 승리가 장담이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안 할 것을
선언해라. 안 할 것을 몇 번이고 얘기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개헌의 핵심은 5.18 정신의 수록, 그리고 내란이 다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방어, 그리고 87년 체제의 극복인데요. 87년이라는 이후에 한 번도 저희는 헌법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라면 황생명이 태어나서 변호사가 되고 YTN 패널이 될 때까지 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꿔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서 이제 정말 2026년에 맞는 새로운 OS, 기본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만들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모 눈에 뭐가 보인다라는 그 대통령의 트윗처럼 계속 중인과 연임만을 외치는 건 이건 정치의 복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 재출마하지 않겠다. 곧 딱 1초면 할 수 있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편이 있습니까? 물론 권력 구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헌법재판소라는 그런 취지를 통해서 헌법을 현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보면 해석해 오면서 생명력 있게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거 말고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 개정과 관련되는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해놨습니다. 예. 국회에서 200명이 넘게 오케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과반이 넘어야 되는 이 절차를 조금 더 쉽게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이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가 10% 20%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 개헌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탄핵 위기에 있으니까 내 임기를 포함해서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정말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다가 단 1년 만에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맥락을 봤을 때 국민들은 결코 이와 같은 것이 진정성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고, 예. 만약에 본인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8.15 경축사에 왜 그 개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죠? 그만큼 본인이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젠다로서 던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제 저는 고백했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예, 더 예.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전대 대통령들이 모두 개헌을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그 시점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라는 점을 지목해야 됩니다. 본인이 높으면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진정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개헌을 이루어 갔다는 거고요. 87년 체제가 우수하고 안정적인 체제도 맞지만 두 번의 탄핵을 이끌었을 만큼의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 한계가 있었 만큼 특히 감사원이나 이런 부분, 선관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당대회 이후에 이 청와대 상황들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기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고 오늘 뭐 통상교섭본부장도 경질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지방선거나 재보궐 거치면서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공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 이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꽤 들어올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칭 전통적 지지파 아니면 강경한 그 지지자들이 그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비판을 가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인사를 영입했을 때 좀 설화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됐던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오히려 보수 인사라서 영입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좀 자유롭게 영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만큼 자유롭게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책임도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통합보다는 능력 위주로 뽑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청와대의 책임인 만큼 이번엔 좀 더 꼼꼼하게 인사를 좀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스킨십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좀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다라고 얘기할 만큼 당내의 갈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출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추가적으로 내각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그 리크루트를 한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균열이 크게 났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균열을 메꾸려고 하면은 예. 오히려 친청, 친노, 친문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끌어안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 오히려 전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상황 속에서 만약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 있던 분들을 영입할 경우 오히려 친노, 친문 세력, 특히 유시민 작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어떻게 보면 지지해주고 어떻게 보면 증축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현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더 그런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정말로 이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도 복잡하게 주겠습니다만 제가 예측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오히려 외부 인사보다 내부 인사를 좀 주로 그렇습니다. 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지난주에 첫 데드크로스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 반사이익을 크게 얻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대한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점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사실 상당 부분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따르는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을 국민의힘이 왜 못 받아먹느냐 이 부분보다는 민주당의 어떤 그 컨벤션 효과가 상당 부분 이것을 집중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실망을 했던 표가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더 센 것이지 네. 국민의힘의 어떤 내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부적으로 시끌벅적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분열의 어떤 가능성은 19대 1도 안 되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 그 전당대회 잘못하면은 51대 49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뭐 어제 8.15 어떻게 보면은 그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결집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어떤 싸움은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민주당 그 지금 전당대회에서 갈등 국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좀 떨어지는다는 관측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는 이 컨벤션 효과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면서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두 가지를 나눠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그 당내 갈등 때문에 떨어진 것이 맞은 것 같은데 당 예.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하거나 보합이 됐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거기에 대한 그 미래 예측도 그 본질에 따라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재가 있었을 때마다 저 같은 패널들은 방어를 했지만 당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내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당이 불리한 이슈나 이런 거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대통령이 아니라 당이 나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저는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부분에 빠졌던 내용들은 전통적 지지율이라기보다는 2030 여성들이 특히나 많이 빠진 걸 보였는데 예. 이 지지층은 단 한 번도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당이 정상화가 되고 저대로 된 정책을 편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분당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적 다수화를 노리는 그 개파와 그리고 강경파를 노리는 개파 사이에 노선 갈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는 구조적 다수화를 노리는 개파가 과반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전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 과연 어디가 다수화가 될 건지는 이 논리적인 결과 때문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최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올림픽공원 집회도 했고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상승 동력을 좀 얻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어제 다녀오셨습니까? 네, 사실 어제 저녁에 그 예. 올림픽 공원에 현실로 갔었고 장동혁 당대표가 오전에는 그 8.15 그 기념사에 참석을 하고 오후에 전체적으로 올림픽 공원의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와서 마이크를 잡았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참석했던 인원수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올라와 있던 이 그 국민의힘 당협들의 어떤 그런
버스 대수를 보고도 놀랐는데요. 예. 부산, 대구, 제가 봤을 때 이제 당진 이런 전국에서 많이 온 걸 보면서 이게 예전에는 고립무원 상태였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에 뭐 당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렸지만 오히려 올림픽 공헌의 어떤 국민의 참정권,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이 보수 우파가 결집하면서 천천히 처음에는 장동혁 당대표가 지도부만 왔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명 이상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당협위원으로 넓힌다고 하면은 원외까지 넓힌다고 하면은 45개 이상 지금 당협이 모였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참정권을 되찾자라는 것에 상당 부분 중도 보수까지 흡수를 하면서 장동혁 리더십이 점점 파이를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점점 몸집을 불린 장동혁 대표, 새 지도부가 만약에 꾸려진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지도부가 27%의 국정과제를 달성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끝나는 전당대회로 끝으로 민주당은 갈등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8월까지 내용을 좀 겪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계열 분들께서 지켜보신 대로 저희는 저희 길을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고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